요거는 밸런스잖아. 그러니까 저울을 들고 있는데 요 뒤에 보면 여기 천지창조. 이걸 또 말을 많이 만들 것 같아. 천지창조니까 이제 뭐 돈을 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사기치기 이런 얘기잖아. 그거 아닌 것 같아. 베르메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아까 보셨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거를 그냥 그렇게 속여놓고 이제 그림에 미학을 주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게 여기에 막 보면 온갖 보화가 다 있잖아요. 목걸이하고 뭐 등등. 다이아몬드도 있었는지. 다이아몬드는 이때 없습니다. 이때는 그 당시 아니라 그래요. 여기 천칭 밸런스, 그러니까 저울. 이게 뭐가 있을까? 왜 이게 균형이 맞았을까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현미경으로 갖다가 이게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으면 이 미술관에서 현미경으로 갖다 재보니까 여기가 empty.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거 본다라는 자체가 훌륭하고 두 번째는 그림이 그걸 표시했다라는 게 훌륭하지 않아요? 네, 저는 거기에 감탄. 여기가 뭐가 있었든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자, 거울이죠. 자, 얘는 거울이 있든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화가의 존재는 없습니다. 단지 이쪽에서 보이는 이 바깥쪽에 보이는 창문이 보이는 거고 그냥 예상되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위에서 밑으로 쳐올라가서 이게 보는 소실점이 상당히 밑에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각을 상당히 드시고 얘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좋아하는 아니면 뭐 분노하든지 나이로 봤을 땐 조금 어린애 같고 뭐 그런 겁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얘는 익스프레션이죠. 놀라움, 즐거움, 분노는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한면에서 얘는 없습니다. 우유따르는 거, 뭐 소실점 등등 나오는데 이거는 뒷 벽에 그림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그림치고는 상당히 드문 그림. 그러니까 이쪽에서 밑에서 쏘아놓은 어떤 그런 상황이고 뭐 등등 이런 것들. 요 때는 자 볼게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설명하고 싶은데 하면 한 30분을 이야기해야 되니 재미도 없고. 근데 자 볼게요. 이거는 제 나름의 방식도 있지만 락항이 보는 방식도 있어요. 미학자들이 보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보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건 두 가지. 저는 도쿄에 있는 고바야시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쿄 대학에. 그 미학과 교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는 더 맞다고. 이건 두 가지로 봐요. 얘들이 내한테 와서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돼. 누구냐? 필리프 4세. 안나. 딱 서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필리프 4세가 누구냐면 그 이쪽으로 갔을 때는 루이 13세예요. 루이 13세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찰스 2세예요. 쭉 왔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페르디난드가 나와요. 그리고 1600년도 저 가면 저기는 이반 4세가 나와요. 러시아에서. 걔들 시대를 보시라. 그럼 여기에서 부부끼리 나와가지고 초상화를 그린 게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어요. 부부는 왕하고 왕비는 초상화를 같이 안 그려요. 처음 들으시죠? 네. 제가 어떤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몰라요. 네. 역사하는 친구가. 우연하게 제가 그걸 봤는데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이 사람 초상화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거울에 반사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저기 있고 얘들을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얘를 그려버리게 되면 벨라스케스가 부부 초상화를 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필리프 4세의
자기 집무실에 이걸 그려놨거든. 집무실에 그려놨는데 지 초상화하고 부인 초상화를 그린다? 왕비는 초상화를 안 그려요. 이 사람 벌써 이미 첫 번째 부인이 죽었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사촌 동생이 안나예요, 안나. 동생이에요, 자기 사촌. 걔를, 조카지, 조카. 얘를 그려가지고 자기가, 아니죠. 그렇다라는 것은 뭐냐. 벨라스케스가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그리는 데에 얘가 구경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보는데 비친 거예요. 되게 머리 복잡해요, 그죠? 근데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얘를 그리느냐. 얘가 카를 2세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아직까지 살아서 얘가 왕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필리프 4세의 후손이 없는데 다 죽었으니까. 그럼 스페인은 왕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마르가리타를 왕비로 앉히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공주가 왕비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스페인하고 영국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오스트리아도 되잖아요. 그죠? 네,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려가지고 이제 축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무시하면서 얘를 그림을 그려서 저쪽에다가 누구예요? 레오폴트 2세한테 결혼을 시키잖아요. 혼인시키니까 그냥 초상화로 이제 그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거는 제가 설득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딱 걸려요, 무조건. 근데 얘가 벨라스케스가 처음에 그렸어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없었죠. 다른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종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뭐 얘가 이름이 누구고 뭐 벨라스케스가 사람이 참 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그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걸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없을 때는 그러면 벨라스케스가 일로 보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없잖아.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뭐 자기가 기사단을 만들어서 필리프 4세한테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드는 것을 나중에 그리고 난 뒤에 넣었다 하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어떻든 그렇다는데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거울이에요. 거울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자체를 굳이 다 말을 안 해도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것에 대한 무언의 생각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거울이 너무 재미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실 때 이 거울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여기 보면 깨알 같은 글자가 있는데 그때는 음악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힐링을 해주고 기쁨을 고치시켜주고 굉장히 괴로움을 없애주는 어떤 그런 그 음악이 이제 바로크 음악이죠. 그럼 그때의 음악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바시날 앞에서 이제 이게 문구가 있어요. 이 여자하고 이 둘이가 이제 이때는 음악 수업은 거의 레파토리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사랑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림인데 글쎄요. 음악 수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고 우리는 일단 베르메르 그림을 설명을 할 때는 그냥 고지고대로 제목을 그대로 봐서도 안 되고 나중에 붙인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있는 그대로만 보자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거울이 약간 앞으로 쏟아지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걸 지금 했으니까. 그러면 거울이 편편한 상태라 그러면 아닐까요? 위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소수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되죠. 내가 위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요거를 약간 돌린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 여자가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도 지금 이쪽으로 보고. 그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자기의 존재를 넣어도 되는데 아니면 이젤 다리에다가 조금만 더 해서 캠퍼스 밑에서 아니면 다리에 발 하나만 있어도 이게 베르메르잖아요. 그죠? 근데 베르메르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지는 안 넣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제일 골치 아파요. 왜 이놈이 안 넣었을까? 아, 이놈이 죄송해요. 왜 안 넣냐? 안 넣냐? 그래서 그건 다 여러분들의 몫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제대로 그림이잖아요. 근데 매일 앉아가지고 뭐 이게 아름다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끼리는 그런 거 좀 힘들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자. 그래야 치매도 안 온다. 여기가 이제 치매 실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이제 이 그림은 또 하나의 특징이 가만히 보면 천장 보여요. 벽 보여요.
이쪽 면에 벽에 나왔어요. 왼쪽 벽에. 거의 없습니다. 왼쪽 벽에 나오는 게. 그 이게 뭔가 함의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꾸 보다 보면 느끼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가 이제 탁자가 들어옵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구분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가려요. 뭐를. 아까 그 바느질 하는 그 실그가 하는 여자 소잉 거기 봐도 오른손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가려요. 이 사람은. 구도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자꾸 숨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는 굉장히 신비로운 미스테리어스한 그게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자, 아무튼 최후의 심판 이거는 뭐 아시니까 대해서 설명 안 드리겠고 이 그림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봤어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디테일하게 그렸느냐면 손 모양 중에 파란 거 있죠. 이게 뭐 약물철에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고치고 또 고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손 부분을 특히 다른 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하고 손 부분을 굉장히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림에 관해서 보통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러면은 잘 안 고치는데 이때는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다라는 거는 베르메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옵스큐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화면을 봐서 이제 이쪽을 찍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데이비드 호커니가 있어요. 데이비드 호커니는 영국 1930년대인데 하버드고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뭐 천범 등등 이 사람 그림이 이 사람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책 제목이 대생을 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영국 로얄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터너부터 시작해서 막 날고 기는 사람들 다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출신들이 이제 여기 모여있던 사람이니까 데이비드 호크니 자본식은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옵스큐라로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딸린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 얘기고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유 따르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영화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그냥 보십시오. 자, 폴트를 찾아볼게요.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면 그죠? 이거 아니죠? 큐피트가 나왔어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조합이 아니죠. 여기는 와인 들고 있어야 되죠. 없었어요. 숨은 그림처럼. 이거 재밌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여주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브리엘 메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더치 골든에이지 그때의 메이 컴퍼니 그러니까 종교화가 아닌 장르화를 그리가 재밌게 즐겁게 살자 일상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댕겼어요. 자, 이 사람 똑같은 사람 메시지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 얼굴 봐요. 다르죠, 그죠? 한면이 있어야 일견보다라도 다르잖아. 대부분 가브리엘 메추라든지 테레포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뭐 니에스트로 많아요. 한 10명 되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그리고 재밌게 그냥 즐거운 거 그림 그리고 그림 걸어놓고 한 뭐 2달, 3달이면 금방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이거는 베르메르 거고, 이거는 머리 요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네덜란드에 그때 그거 있나봐요. 얀스텐.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제가 정리한 거죠. 이 사람은 한 5가지로 저는 분류를 했어요. 라인, 지오그래피, 내추럴틱 심볼. 이 사람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렘브란트 과도 아니고 마이스 과도 아니고 파베티우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 어디에 넣을 데가 없어요. 그 제가 생각한 거는 아주 내추럴하다 이 사람은.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쪽으로 했다. 그리고 초상화를 잘 그렸는데 아주 좀 뭔가 이렇게 함의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나 알레고리가 있다. 그 제 나름대로 내추럴리틱 심볼리즘 이게 단어가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거니까 혹시 그냥 알고 계십시오. 그 신이다 이 사람. 신. 왜냐하면 대가라는 것 자체는
근데 진주 목걸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 진주 목걸이가 가장 알려져 있는 그림이고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판베르세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그림인데 물론 잘 그렸어요. 왜냐하면 이 귀걸이 같은 것도 그냥 그림을 칠하는 이 사람은 대생을 안 하고 그냥 그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점으로 찍어서 그걸 표현을 해낸다라는 스킬은 뛰어나요. 그렇지만 그걸 대작이라고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진기를 찍을 때 이렇게 해서 가까이 들어가서 줌업을 해서 찍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크게 파노라마처럼 길게 끊어내서 이걸 갖다가 균형 감각 있게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라는 건 적어도 몇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르는 시대적인 상황, 그 시대성이라고 해요. 그때 한메르세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정치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했고 베르메르가 이 당시에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 1665년, 뭐 60 몇 년 이런 상황, 75년도에 죽지만 그럼 이때는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되게 잘 살 때 프랑스한테 한 방 두들기 맞기 전에 그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면서 그때 상황을 반영할 것이냐. 그런 거를 그대로 표시해줘야 대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앤드 글자. 그리고 화려한데 화려하지도 않고 심플하면서도 심플하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균형적으로 조화가 잘 맞는 그림을 대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림 진주 목걸이냐? 아니죠. 그거는. 진주 귀걸이 딱 가지고 있는 그림이 하나 딸랑 있는데 베르메르 최고. 절대로 안 보죠. 베르메르는 이런 회화의 알레고리나 아까 전 음악 수업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의 진주 귀걸이 하나 그림 가지고는 절대로 뜰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작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는 김에 오늘 조금만 더 가볼게요. 끝내야 되겠어요. 안 그러니까 매번 하고 난 뒤에 이게 남아있으니까 찝찝해가지고 제가. 그죠? 다 왔어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집이에요. 이건 건물이 다닥다닥 붙었는데 절대로 항상 똑같이 안 돼 있어요. 대칭적으로 막 이상하게 되고 복도도 엉망이고 막 지 멋대로 지 개성을 존중하는. 근데 이 사람 한메르세이는 아니에요. 북유럽은 널찍널찍해요. 아무래도 조금 큰가 봐요. 거기가 동네가. 이거는 이제 베르메르 그림 같죠. 근데 확실히 여기가 이게 있으면 여기 똑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있고 난데 이거는 확실히 달라요. 이 집은. 이게 특징이에요. 북유럽, 특히 네덜란드. 이런 것도 그리고 근데 이제 요렇게 보면 자 요거 보세요. 요 반이 이제 요 그림인데 요게 이제 같이 있는 피터르 호크라는 사람. 베르메르하고 친해. 이 사람한테 영향을 좀 받고 서로 주고받았는데 얘 그림하고 얘 그림은 다르잖아요. 얘 그림도 똑같이 이제 이걸 그렸어요. 잘 그려요. 아주 잘 그려요. 엄마 보고 등등등등 뒷모습도 그리고 다 했는데 다르잖아요. 말을 할 수 없는 포에치로 사일런스라는 말을 쓰면 되고 안 그러면 뭐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다를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 그리면 뭐 이건 뭐 애가 선명하고 그게 어떻게 학문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딱 함축하는 게 신이다, 침묵이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동의하시죠? 이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동네가 델프트예요. 델프트의 그 당시에 그림이에요. 자 보면 저는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종교가 다른 어떤 교회더라고요. 같이 존재했고 이렇게 있었고 요 있는 애들은 자기 애들이고 이거는 뭐 와이프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일이에요. 저 성당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일단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야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100가지 나와요. 그리고 시계 종탑이죠. 그 시계 몇 시까지 나와요. 자, 뭐 그건 좋아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대가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해요. 어떻든 원근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보는 느낌에서의 그림으로 보면 이건 처음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딸리지 아까지 같은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사일런스나 이런 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게 그 당시에는 뚜쟁이처럼 이 사람이 서로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군인이고 뭐 등등 얘기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매를 그림이라는 거에만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래스 오브 마인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뭔가 짜여지잖아요, 이제. 아까지 하구나? 그죠? 자, 그럼 빛을 볼게요. 빛은 한메르세이나 베르메르에서 결국은 인상파가 등장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빛이라는 자체가 모네가 임프레셔니즘을 하기 전에 런던에 가서 이제 존 컨스터블하고 터너를 보고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 근간은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 다시 뭐고요? 네. 이거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일반 그냥 컨템포러리 화가가 그렸던 거 그냥 가져왔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조르 드라투라. 이 사람은 까르바쪼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촛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림 몇 점 안 되고 있어. 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뭐 나중에 그 농민들한테 뭐 등등 얘기 나오는데 그건 책 읽어보세요.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몇 가지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 근데 그림은 되게 좋아요. 특히 저는 이 프랑스의 바로크 화가들은 이 사람을 왜 좋아할 수밖에 없느냐면 나머지 니콜라스 푸생, 시몽 부에, 샤를르 드브랭은 이제 프랑스에 있었지만 이 사람하고 클로드 로랭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가 있었냐 하면 전부 다 이탈리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1, 2년 있다가 저쪽에다가 이제 루이 14세가 불러서 너 여사무사 해가지고 이거 우리 아카데미 만들어라 샤를르 브랭한테 이야기하니까 샤를르 브랭이 이제 니콜라스 푸생 제작 여사무사 선생님 만듭시다라고 했는데 뒤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샤를르 브랭이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때 바로크는 사실은 그래도 그 친구들이 왜 바로크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바로크라는 것 자체는 이쪽에 오면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베르메르가 바로크예요. 근데 얘들은 그런 그림 안 그리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 샤를르 브랭이라든지 이런 그림 보면 완전히 그냥 막 바로크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크 그림은 조그마한 그림이 없어. 이런 거 없잖아. 전부 다 막 이런 대작들이란 말이에요. 종교하고 역사와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궁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걸어놓겠어요, 이런 그림. 궁궐이 왕이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절대 왕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교권이 강한 나라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아요. 바로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는 베르메르는 없잖아요. 렘브란트가 그런 그림 그렸다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단 초상화하고 이런 것만 그린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그걸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대부분 이런 그림이 자기한테까지 내모는 그림이 아닌데 물론 거기에서 이제 연행 형제라는 사람은 있어요. 일반 사람들 그리는 사실주의 그림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까르바쪼가 있죠. 이 까르바쪼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바로크라는 것 자체에서 이제 이 까르바쪼는 안나빌레 카라치 이 사람은 완전히 진짜 클래시즘이에요. 이 사람들 밑에 누가 공부했느냐 하면은 시몬 후에하고 클로드 로랭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간 거예요. 푸생하고. 그럼 말 그대로 얘들은 굉장히 드라이해요.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까르바쪼는 완전히 그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중에 안나빌레 카라치 그림 한번 보세요. 얘 그림하고 뭐 귀도레니부터 시작한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얘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면은 무리오하고 등등 여러 가지 벨라스케스 이런 사람들 그림은 또 달라요. 스페인의 어떤 그런 것들은. 바로크가 이때에서 나타나는 건 교권은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뒤에 후계자가 없는데 뭔 바로크가 있어요. 펠리프 4세가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까르바쪼가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제 요 사람은 알아보면 되게 좋아요. 아담스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 오묘하죠. 이 렘브란트의 어떤 그런 불빛이 나오는데 그림은 렘브란트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북유럽 그래요. 북유럽. 이런 걸 보고
그래, 북유럽이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이제 잘 아시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이탈리아 그림과는 달라요. 그죠? 다르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그림도 잘 그리지만 이 사람의 가장 백미는 문라이트예요. 달빛에서. 달빛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이제 예수, 뭐 이집트로 무슨 뭐 에집트 플리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플라이트하고. 어떻든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1580년, 그러니까 거의 까라바쪼 이런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까라바쪼한테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뭐냐. 자, 여기에서 그림의 가장 백미는 여기서 나오는 실인데, 이 실을 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깥쪽에 있는 배경에 대상을 준 게 아닌 게 배경에서 콘트라스트를 준 거예요. 뭐로? 명하고. 색깔의 어떤 보색 관계에서 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해가지고 이걸 표시해냈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요걸 보세요. 그 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세함이라는 것 자체가 베르메르한테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곽선을 보세요. 이런 윤곽선이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배경하고에서의 다른 것도 아니고 색깔의 보색 관계에 강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그 보색 관계를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앙게 마티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특히 가브리엘 민트나 베르프켄 이런 애들, 독일 표현주의들은 그걸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색깔의 보색의 채색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빛으로 밝고 어두움으로 표현을 했던 이 시를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마에스야, 그지? 주구장창 이렇게 해요. 그냥 아주 말 잘 듣는 학생이에요. 요런 포지션. 근데 얘는 삐딱하잖아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 자신이, 화가가 시선이 위에서부터 쳐봤잖아요. 그리고 똑바른 상태가 아니라 뭔가 삐딱해요. 이게. 에이시메트리컬, 비대칭. 그리고 요 손이라는 자체하고 모든 것들을 가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일이면 오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숨김의 미학을 안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때는 재현하는 거예요. 그림이. 모더니티가 아니에요. 모더니티는 숨기고 미학이라는 거는 만해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전에는 꾸르베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숨기고 자식을 하면 안 돼요. 베르메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렘브란트도 숨김은 없어요. 그냥 상징만 있을 뿐이죠. 이거는 동의 안 하시고 할 수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윤곽선 보세요. 아름답잖아요. 제목은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라고 못 그리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뭐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려버리죠. 자, 이제 볼게요. 뮤즘 레슨이에요. 다 나왔고. 근데 이제 같은 거울을 한멜씨는 이렇게 그리죠. 이게 더 오묘하지 않아요? 아까 음악 수업에서 이제 그 캔버스는 따이고 다리만 당겨놨는데 이제 부재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에이, 뭐, 없애버려요. 어떻게 되게 뿌옇게 되어 있을까? 아니면은 뭐 하다가 그림을 일부러 그렸나? 이 사람이 마음 자체가 조금 뿌연가? 뭐 등등.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본질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지시해서 지시등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뭔가 직선이라는 것 자체하고 이 여성의 복선하고의 대비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하는 알레고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일스테드의 거울인데 좀 다르죠. 굉장히 좀 달라해요. 한메리세이보다는. 뭔가 좀 표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약간 따라 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죠. 자, 이제 거울이라는 자체가 이게 결국은 카타르시스잖아요. 나르시스. 너무 잘 그립니다. 물론 이때 까르바쪼가 분명히 거울이 있었죠.
그렇지만 나르시스는 강물을 통해서 표시를 했는데 이 나르시스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신의 한 수 정도가 아니죠. 한 손은 여기 있고 한 손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강해도 이거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얘가 조금만 뛰어들면 이게 물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돼요. 계속 도는 거죠. 자기의 내면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거의 뭐 생각이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게 왜 이해가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책을 읽었는데 이 얘기가 잠깐 나오죠. 아, 밑에다. 까르바쪼가 그러니까 뭐냐면 앙리 마티스는 제가 보기엔 천재. 그러니까 그 사람은 FM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블로 피카소 할 때 나오지만 얘는 그은함하고 항상 이렇게 잘 얘기도 하고 젠틀해요. 남을 잘 설득을 하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 되게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림이 안 되잖아요. 피카소 같은 사람한테서 나오잖아요. 근데 앙리 마티스한테서 콜리우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그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그거 보고 이제 철학적으로 선험적이라고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아요. 여기 이런 거. 그것이 거울에서 주는 우리의 미학. 자, 이제 마지막. 조금만 참으십시오. 회화의 알레고리. 이거를 저를 가장 대작이라고 봅니다. 회화기 때문에 회화니까 뭐 알레고리라고. No. 이 사람은 회화의 알레고리라는 자체를 처음부터 짓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름이나 제목 같은 거 잘 안 짓고 별로 신경 안 써요. 설명도 별로 안 해요. 저는. 설명한 게 딱 세 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이 사람이 진품인지 아닌지 뭐 골치 아파요. 그건 우리가 알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설명이 어디 있느냐면은 요렇게 돌아가는 요 부위에 자기가 설명을 딱 했대요. 베레메라. 안 보여요. 이건 진짜 이제 직접 가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책에는 그래 적어놨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얘기를 만들 겁니다. 우르베. 화가의 스튜디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흔한 테마예요. 그리고 의식 있는 사람은, 의식 없는 사람은 지가 그리는 거 주구장창 그려요. 그것도 눈 똑바로 보고 앞을 보고, 고우 같은 경우도 빨래도 들고 있고, 뭐 등등 많잖아요. 빨래도 들고 있는 여자들도 많고 많았잖아요. 화가의 자기의 자화상 앤드 초상화일 수도 있죠. 여하튼. 근데 군집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알레고리 하는 거는, 아, 내가 이제 대가스럽다. 뭔가 그 사회성의 시대성을 한번 반영을 해보자는 거죠. 이때 뭐 보들레르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꾸르베가 자기 친한 사람들. 그쪽에는 하층민들이죠. 꼬마는 지켜보고 있고, 이거는 거의 바르비종파처럼 옛날에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을 그대로 그려있고, 여기에 아주 클래시즘, 무드가 그대로 있는 거, 약간 이 아카데미 얘기죠. 이걸 비난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반으로 나눠놨는데 위하고 밑에가 거의 위에는 그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함의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꾸르베가. 제 생각에. 여하튼 이런 걸 차용을 안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차용을 했다라고 얘기는 나와요. 근데 요거는 무샤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골든 에이지의 그 무수한 많은 화가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래 그래요. 지가 좀 그리는데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은 후원자일 거고, 화가는 이렇게 그리는데 뭐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를 뭐 그닥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그리는 걸로. 근데 안 그려요. 그죠? 안 그렸죠? 자, 볼게요. 등판이 나와요. 등판. 이거 보고 뭘 생각하셨어요? 그 블로그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 옷이 좀 뭐 등등, 옷이 좀 올드 패션, 지도가 옛날 지도.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정답도 없고, 정답은 없어요. 저도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 한번 볼게요. 그 많은 지도 중에 지도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지도 있죠. 두 번째, 지도가 모든 지도들은 아까 굉장히 편편했어요. 찌그러진 거 없어요. 뭔가 있습니다. 이게 막 주름이 생겨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단 설명하고 할게요. 여기 보면
각각의 그림들이 또 있어요. 이게. 그죠? 이거는 직접 안 봐서 몰라요. 보고 오세요.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각각 지방의 어떤 그림들이래. 데프트면 데프트 뭐 이런 거겠죠. 사람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풍경이죠. 그 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도하고 화가들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A입니다. 아직 베르멜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은 이거를 그랬겠죠.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은 못 봤잖아요. 안 봤잖아요. 자, 근데 이건 뭐냐? 이건 뭐 뮤즈, 뭐 클레오 등등 무슨 여론이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이 트럼펫 뭐 영광 뭐 이 사람의 알레고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번 종합적으로 보자고. 종합. 다 끼 맞춰놓고 나중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걸로. 자, 갑니다. 자, 요거는 분명히 실질적인 사람 이래요. 이거는 이런 모델이 있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이에요. 이거는 거짓말 아니죠. 맞죠? 이거는 팩트예요.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도에서 보면 이게 1648년도에 독립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전의 그림이래요.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왼쪽 오른쪽 하나가 이게 개신교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굉장히 흐릿하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선명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만들 때 그렇게 만들 것들은 선을 끊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이건 나중에 이제 결론을 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어떻든 이건 올드 코스튬, 조금 오래된 옷을 입었죠. 뭐 그거 가지고 올드 입었다가 올드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 못하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림. 자, 그러면 이제 A. 자, 그럼 이제 이걸 보죠, 이거.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보느냐면 소실증이 맞췄을 때 여기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화가의 시선하고 직접 베르메르가 그렸을 때 소실증이 달라요. 화가는 자기 서명을 했던 데가 내가 요건방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 시점하고 얘하고 달라요. 얘는 지금 뭘 그리니? 머리를 그리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고 이 사람은 대생을 안 해요. 그냥 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의 손이 동그래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샤프하게 그림 그리는 사람의 손이라 그러면 지가 이렇게 뭉뚱하게 그려요. 그 추상화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붓이 끝이 이상해. 없어요. 안 보여요. 아무리 확대해도 안 보여요. 몰라요. 가보면 아닐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너무 약해요. 그건 뭐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베르메르가 아닌 것이죠. 현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현실이지만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베르메르의 시점은 여기고 이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얘를 보고 있어요. 근데 화가가 그림을 이래 그려요. 절대로 안 그려요. 화가는 눈을 보고 직접 그리지만 직접 보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기억으로 그려요. 이래 그리잖아요. 안 그러면 스튜디오에 와서 직접 보더라도 직접 이래 보면서 그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래 그리잖아요. 캠퍼스를 보고 그리죠. 그렇다는 것은 짧은 순간이지만 내 기억에서 움직이는 기억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뭘 의미하냐? 이거는 기억이고 정신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그리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소설 쓰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남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참 훌륭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 글자만 넣잖아요. 옛날에 렘브란트나 고고 같은 거 보면 성경책 막 깨알같이 쓰잖아요. 렘브란트 엄마 성경책 이런 것도 다 적고. 그 렘브란트가 거기 왜 적은지 난 몰라요. 아, 이 사람이 아직 베르메르 급은 아니구나. 뭐 그냥 그런 사람이다. 그렇지만 아주 잘 그리는 사람, 아주 좋은 화가는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구나. 자,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갔을 때에 이 느낌이 이게 뭘 의미를 할까? 제 생각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걸 그림 데코레이션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다른 거하고 다른데. 그렇지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그 뭐냐? 감상자를 보는 거죠. 여기에 화가는 베르메르가 아니죠. 저는 재능그를 생각해요. A는 베르메르, 인경우하고 아닌 경우로 보는데
인경우라 그랬을 때는 전혀 베르메라하고 안 맞는 게 몇 가지 나와서 이게 인정하기가 싫은 거잖아.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서 화가스러운 게 아니라 화가가스러운 게 어떤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걸로 인해서 뷰어가 관람자가 더 다가가는 거죠. 어디를? 이쪽으로. 왜냐면 모든 소실점이 지금 얘한테 맞춰져 있잖아. 얘는 그럼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 이거는 책에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은 아까 저기 65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길드에서 54년도에 들어갔다가 10년 있으니까 이제 마스터 자격증을 줬죠. 거기에 기생하려고 자기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절대로 안 팔고 있다가 자기가 망해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저는 대작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너무 많이 신경 썼어요. 자, 지도 보세요. 아주 클리어해요. 깨끗해요. 이 사람은 청량하는 그런, 그죠? 지리학자라는 줄 알려져 있고, 확실히, 물론 이 옷이 좀 한 4, 50년 전의 옷이래. 근데 뭐 4, 50년 전의 옷을 입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요하네스 검프라는 이탈리아 화가예요. 뒷모습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자화상으로. 근데 이거는 다르죠. 유일하게 그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베르메르 말고. 근데 이 사람은 거울에서 자기 비추는 모습을 직접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차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뒷모습을 그린다는 거에서 한 번 더 꼬아서 내가 아닌 걸로 만들어서 뷰어를 거기에 끌어들이고 화가인 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벨라스케스처럼 그 자리에 없고 부재하고 그 당시에는 없고 현재는 지금 뷰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는 그림에 그리는 화가하고 니하고는 같이 내 옆에 앉아 있을 수는 없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여하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죠. 누가 승리자냐? 베르메르냐 아니면 한메르세냐?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죠.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열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루프탑에서 간단한